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에거사 크리스티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세계적인 추리소설 작가 앨리스 피터스의 캐드펠 수사 시리즈입니다.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역사와 미스터리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어우러진 역사 추리 소설의 최고 고전으로 꼽히는 캐드펠 수사 시리즈는 전 세계 22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밀리언셀러로 국내에선 1997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원작 시리즈 완간 30주년을 맞이해 지난해부터 북하우스에서 긴박하고 생생한 묘사와 더 쉽고 재미있는 번역으로 개정되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달세뇨는 사건의 미궁, 시대의 어둠을 뜻하는 캐드펠 수사 시리즈 클래식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진실의 종결, 정의의 완성을 뜻하는 로열 골드 컴플리트 에디션인 11권부터 21권까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 권마다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된 캐드펠 시리즈지만 이번 로열 골드 컴플리트 에디션 중 제21권 특이한 베네딕트 회에는 3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해 읽어드린 제2권 시체 한 구가 더 있다는 긴 이야기 중 초반 부분만 읽어드려 많이들 아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21권에 수록된 3편의 단편 중 목격자를 모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격자는 캐드펠이 수도원에 들어간 후 일어난 절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짧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캐드펠 수사 시리즈 제21권 목격자 시작하겠습니다. 엠브로즈 수사가 수도원의 임대료 징수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심한 편도 선염으로 자리에 누워버린 것은 누가 뭐래도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 장부는 아직 미완성에 새로 작성할 항목도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엠브로즈 수사만큼 수도원 장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식품 저장실을 담당하는 매슈 수사의 서기로 이뤄온 지난 4년은 수도원에 새로운 기부금이 풍족하게 쏟아지던 시기였다. 턴강에 새 물레방앗간, 목초지, 개간지, 마을에 자리한 가옥과 대지, 교회 경작지, 강 상류에 있는 어장, 심지어 교회 한두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꾸준하고 탄탄했으며 더구나 교활한 소작인이나 변호사,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며 언제나 서너 가지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집주인을 질책하는 데 있어 그의 솜씨를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징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엠브로즈 형제는 진료실에 누워 병든 까마귀처럼 쉰 목소리로 꺽꺽대고 있었다. 슈루즈베르 시내와 교회를 돌며 늘 임대료를 직접 징수하는 매슈 수사의 수석 집사는 이를 거의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수도원에 들어온 지 넉 달도 되지 않은 젊은 평신도 서기에게 대신 일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일솜씨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장부를 쓸 줄 알았고 내용 파악에도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며 임대료 대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경탄과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낼 줄도 알았다.
그럼에도 윌리엄 리드는 화가 나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드러낼 작정이었다. 그는 50대에 이른 불평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내로 누군가 흰색이라 말하면 검은색이라고 외치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를 증거로 가져오는 사람이었다. 임대료 징수일 전날 그는 수도원 진료소에 누워있는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를 만나러 왔지만 이 방문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책망하기 위해서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엠브로즈 수사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고통스러운 쌕쌕거림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진정제인 비름즙을 처방하고 환자의 목에 거위 기름을 발라주던 캐드펠 수사는 결국 손바닥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말을 하지 말라고 일렀다. 윌리엄, 캐드펠은 차분하게 말했다. 환자를 위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성가시게 하진 마시게. 이 불쌍한 영혼도 자네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자네 혼자서도 이를 능히 처리할 수 있잖아. 물론 수사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제겐 무척 불운한 일입니다. 임대료 대장이 하도 길어져서 일이 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는데도 집안에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말썽꾸러기 제 아들놈이 싸움박질을 벌이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니 말이에요. 여태껏 몇 번이나 녀석에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빚을 지거나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네 놈은 감옥에서 썩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에게서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는다는데 제가 얻은 건 짜증뿐입니다. 이런 노래라면 윌리엄은 끝도 없이 영원히 부를 수 있었다. 캐드펠은 그의 아들 리드와 간단한 인사 말고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일반적인 부자 관계와 그들 사이의 기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윌리엄의 불평을 애누리하여 받아들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 청년이 좀 거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성공을 꿈꾸는 22살짜리 젊은이 중 그렇지 않은 이가 어디 있을까? 30에 이르면 그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지갑과 가정 그리고 아내를 돌보기 마련이었다. 자네 아들도 때가 되면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철이 들 걸세. 캐드펠이 태연하게 대꾸하며 수다스러운 방문객을 진료소 밖 큰 마당의 햇살 속으로 밀어냈다. 그들의 왼쪽에는 교회의 거대한 서쪽 탑이 우뚝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기다란 접객소 건물과 그 너머 정원에서 막 새잎과 꽃봉오리를 틔운 나무들의 우둥지가 보였다. 세상 전체가 부드러운 봄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자네도 모르는 게 없잖나. 이 늙은 엄살꾼 같으니. 장부를 한 줄 한 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내일 일도 아침 산책을 하듯 술술 잘해낼 걸세. 어쨌든 자네 조수의 솜씨에 대해서는 불평을 못하겠지. 장부를 작성하느라 아주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제이컵이야 확실히 노력할 만큼 했죠. 집사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도원 업무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놀라긴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해야 할 일에 도통 관심들이 없잖아요. 변덕도 심하고 경솔해서 영 믿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녀석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게 참 기특하더군요. 지금쯤이면 어떤 영지에서 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전부 숙지하고 있을걸요. 때는 한낮이었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저녁 기도가 시작될 것이었다. 큰 마당에는
사람들이 늘 꾸준히 오갔지만 지금이 가장 조용한 때였다. 두 사람은 느긋하게 마당을 가로질렀다. 캐드펠 수사는 허브밭에 있는 그의 작업장으로, 집사는 조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회랑 북쪽길의 필사실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두 젊은이가 회랑에서 나와 잡담을 나누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슈롭쇼 남부 볼던 출신인 제이컵은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체격에 둥글고 정감 가는 얼굴과 크고 정직한 눈을 가진 언제나 밝은 표정의 젊은이였다. 두 겹으로 접힌 양피지를 손에 들고 귀 뒤에 펜을 꽂아 놓은 품새가 어느 면에서 봐도 열성적이고 근면한 서기의 모습이었다. 반면 옆에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깡마르고 여인 얼굴의 사내는 그와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 풍파에 시달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장사를 하러 슈루즈베리에 며칠간 들른 행상인으로 슈롭쇼의 길 위에는 언제나 이런 떠돌이 상인들이 돌아다녔다. 행상인은 윌리엄에게 아첨하듯 허리를 굽혀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인사하고는 숙소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쫓는 윌리엄의 눈빛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더냐? 윌리엄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자는 너무 호기심이 많아 저 커다란 코로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더구나. 제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집이면 무조건 알랑거리는 것 같던데 필사실에는 뭐하러 왔다더냐? 제이컵이 눈을 더 크게 떴다. 아니에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대답해주지 말아라. 집사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안 했어요. 아무 정보도 없는 평범한 대화만 나눴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일 뿐 악의는 없어요. 청년은 태평스레 대답하며 손에 든 양피지를 흔들었다. 그나저나 리코딘에 있는 이 넓은 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부에 삭제된 기록이 있어서 비교하려고 사본을 찾아봤어요. 기억하세요? 한동안 분쟁이 있었던 땅 말이에요. 상속인이 되찾으려고 했는데 기억난다. 원본을 보여줄 테니 같이 가자꾸나. 어쨌든 행상인들에게는 예의가 허용하는 한 말을 아끼도록 해. 윌리엄이 진지한 어투로 타일렀다. 길 위에는 정직한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자와 사기꾼도 있단다. 자, 먼저 가렴. 곧 따라갈 테니. 윌리엄은 젊은이가 자신의 지시를 따라 경쾌한 걸음걸이로 필사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녀석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그는 다시금 개인적인 한탄으로 돌아가 침울하게 덧붙였다. 망나니 같은 내 아들놈이 저 녀석만 같으면 좋겠군요. 벌써부터 도박빚을 지고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다 잡혀갔는데 당장 벌금도 못 낼 처지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지 체면 때문이라도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내일 마을 임대료 징수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이 사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녀석의 어미만 아니었어도. 그래도 이번만큼은 녀석이 안다라는 꼴을 봐야겠어요. 윌리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서기의 뒤를 따라 떠났다. 그리고 캐드펠은 그가 없는 사이 오수인 수사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벌였는지 혹은
천재적인 재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러 허브밭으로 향했다. 캐드펠은 아침 기도를 마치고 형제 수사들과 예배당을 나오던 중 그날 하루 업무를 시작하러 나서는 윌리엄 집사를 발견했다. 허리띠에 바닥이 깊은 가죽 가방을 고정하고 2개의 튼튼한 끈으로 비끄러맨 모습이었다. 저녁쯤이면 저 가방은 매년 도시와 성박 북쪽 교회에서 거둬들이는 임대료로 무거워질 것이다. 배웅 나온 제이컵은 집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가 수도원에 남아 장부 정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라는 신신당부에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행상인인 워린 헤어풋도 마을과 성문 길에 사는 여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 일찍 길을 나서는 참이었다. 제이컵은 펜과 잉크병이 있는 경내로 돌아갔고 집사 윌리엄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러 길을 떠났다. 캐드펠은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이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젊은이와 철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이 든 사내 중 어느 쪽이 옳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전자는 때때로 덫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나 적어도 그 사이사이 따뜻한 햇살을 즐길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발을 헛디디지 않을지언정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 또한 드물겠지. 둘 사이에서 중도를 찾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아침 식사 때 그는 우연히 유트로피우스 수사 옆에 앉게 되었다. 유트로피우스 형제는 불과 2달 전 베네딕토의 소속의 작은 농장에서 슈르즈베리,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수도원으로 왔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꽁꽁 감추고 자신에 대해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30쯤 되어 보이는 이 과묵한 젊은이는 주로 홀로 시간을 보냈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불만을 품은 듯 보였지만 결코 불평을 꺼내놓는 일이 없었다. 지독한 시련을 겪어 마음의 평안을 찾아 수사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소문이란 그저 그럴듯한 땔감이 부족해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쩌면 말이다. 유트로피우스에 관해서는 아직 모든 게 추측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캐드펠은 다락에 보관해둔 씨앗을 가지러 농장으로 돌아갔다가 제이컵과 마주쳤다. 청년은 필사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임대료 가죽 가방을 챙겨 성문길로 나서는 중대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윌리엄이 자네에게도 토지 몇 군데를 맡겼나 보군. 캐드펠이 말했다. 더 많이 맡기셨어도 좋았을 텐데요. 제이컵은 약간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의젓하게 대답했다. 그는 25으로 이미 성인이었지만 귀엽고 통통한 얼굴 덕에 제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 하지만 제가 이곳 지리도 세입자도 잘 알지 못하니 천천히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여유 있게 돌라면서 성문 외곽길 부근만 부탁하셨어요. 그분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 일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현명하신 분이 아들 일을 걱정하시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요. 제이컵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니 오늘 좀 늦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큰 문제 없이 다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충성스러운 조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른 걱정거리는 아랑곳 없이 스승을 위해 의무를 다하겠다는 듯 굳건한 표정으로 출발했다. 캐드펠은 씨앗을 챙겨 허브밭으로 돌아가 1시간쯤 만족스럽게 일한 뒤 손을 씻고 엠브로즈 수사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어나서 불쌍한 윌리엄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에는. 크고 거친 손바닥이 그의 입을 막았다. 캐드펠이 말했다. 현명한 사람답게 조용히 누워 있어요. 형제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줘야지. 그럼 앞으로 형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이젠 그럴 때도 됐어요. 그러곤 새장에 갇힌 새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 일하러 밭으로 돌아갔다. 저녁 기도 시간에 유트로피우스 수사가 허둥지둥 들어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지만 늘 그렇듯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하는데 제이컵이 임대료가 든 가죽 가방을 한 손에 쥔 채 조바심 가득한 모습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스승을 찾아 애타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20분쯤 지나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윌리엄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워린 헤어풋이 돌아와 피곤한 발걸음으로 중앙 마당을 가로질러 접객소로 향했다. 어깨 위 행상짐은 아침에 나갔을 때보다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은 것 같았다. 죽음의 뱃사공 마독은 사시사철 세번강에서 시체를 인양하는 일을 주된 생계로 삼았지만 계절에 따라 생계와 운동을 겸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직업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즐기는 것은 낚시였는데 특히 통통하게 다 자란 연어떼가 강으로 돌아오는 이른 봄을 제일 좋아했다. 강 어귀에 일찍 도착한 팔팔한 수컷 연어들은 산란을 위해 마치 운동선수처럼 펄쩍거리며 상류를 향해 수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갔다. 마독은 연어를 낚는 데 능숙해 이날도 한 마리를 낚은 후 자신의 작고 동그란 배를 저어 성의 수문 아래로 향했다. 마을에서 내려오는 좁은 수로에서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자리를 잡고는 이번엔 더 짧은 낚싯줄을 들이웠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독은 상류 쪽에서 무거운 물체가 물속에 떨어지는 커다란 첨벙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물 쪽으로 나와 소리가 난 방향을 살펴봤지만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강항 가운데서 일어난 물살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갈색 소매가 수면 위로 슬쩍 보이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타원형의 하얀 얼굴이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한 남자의 몸이 물살에 휩쓸려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마독은 곧바로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뒤를 쫓았다. 강에서 시신을 건져 배에 싣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워낙 이 일을 오래 해온 그는 부푼 소매자락을 붙잡고 작은 배가 코르크처럼 깐닥거리며 물 위에 잎사귀 마냥 빙글빙글 도는 와중에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 그를 건져낼 수 있었다. 이때쯤 배는 강을 반쯤 건넌 상태였고 강 건너편에는 게이초원의 채소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평수사 6명이 있었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도움의 손길이었다. 마독은 그쪽 강가로 배를 몰며 평수사들을 향해 멈추라고 고함을 질렀다. 평수사들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마독은 구조한 남자를 배 밖으로 끌어내 풀밭에 엎드리게 한 다음 허리를 단단히 잡아 들고서 크고 울퉁불퉁한 손으로 힘차게 압력을 가해 뱃속에 든 물을 빼내는 중이었다. 물속에 오래 있진 않았어요. 빠지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기 수문 옆에서 뭔가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수사들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흠뻑 젖은 남자 위로 허리를 숙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남자가 갑자기 숨을 들이켜며 꺽꺽대더니 마신 물을 토해냈다. 숨을 쉬는군요. 살아나겠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 뒤쪽에 갈라지고 움푹 파인 상처를 따라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다. 평수사들 중 한 명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창백한 얼굴에 불빛을 비췄다. 윌리엄 집사님, 수도원 집사님이잖아. 오늘 마을에 임대료를 거두러 가셨는데 보세요. 허리춤에 돈주머니가 없어졌어요. 무거운 가방에 매달려 있던 가죽 허리띠에 반질반질하고 움푹 들어간 2개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튼튼한 허리띠 아랫부분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칼에 의해 끈이 급하게 잘려나간 흔적도 보였다. 강도 살인이에요. 하나는 확실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직은 아니죠. 마독이 지적했다.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어서 빨리 가까운 침상으로 옮겨서 제대로 보살피는 게 좋겠어요. 수도원 진료소면 되겠군요. 수사님들이 지니신 삽과 호미를 씁시다. 그리고 여기 제 외투를 드릴 테니까 수사님들도 옷을 내놓으시면. 그들은 들 것을 만들어 윌리엄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침착하게 수도원으로 옮겼다. 문지기실에 들어서자 문지기와 손님들, 수사들이 놀라서 몰려들었다. 진료소를 운영하는 에드먼드 수사가 달려와 환자를 불가에 있는 침대로 안내했다. 제이컵도 허겁지겁 뛰어와 자신의 불안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보고 가슴 아픈 탄식을 터뜨렸지만 이내 용감하게 마음을 추스린 뒤 캐드펠 수사를 찾아 달려갔다. 익사하거나 익사할 뻔한 사람들을 워낙 자주 본 덕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던 마독이 부원장에게 상황을 전했고, 그러자 부원장은 현명하게도 재빨리 마을로 전령을 보내 시장과 장관에게 이 사태를 전했다. 피해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 침대에 눕히기도 전에 수사가 시작되었다. 행정관은 마독의 증언을 듣고 처음엔 이 강인한 웨일스 출신의 뱃사공이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빠뜨리는데도 능숙할지 모른다는 의심에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 경우라면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이름이나 신원을 모른다는 확신이 없는 한 물에서 건져내지 않았을 터였다. 의심의 순간을 목격한 마독이 피식 웃었다. 에이, 전 그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고 싶으시다면 개의 초원에서 밭을 일구던 사람들 중에 제가 강을 따라 내려와 나무 아래 그 자리에서 낚싯줄을 들이우는 걸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을 내려놓기 전에는 무태 발을 디딘 적도 없을 뿐더러 나중엔 그대더러 도와달라고 외쳤다는 것도 증언해 주겠죠. 행정관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수사님들은 저를 잘 알거든요. 슈르즈 베리성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독이 강 주변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는 행정관은 에드먼드 수사의 열띤 옹호를 듣고서야 의심을 떨쳤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꾸벅꾸벅 졸고 있던 터라 그가 물에 빠질 때까진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마독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가 저보다 상류에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별로 멀진 않았어요. 누군가 숨은 뚝에서 그를 떠민 것 같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이지.
행정관이 말했다. 위쪽에 있는 길도 복잡하고요.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으니까 정신을 차리면 뭔가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범인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행정관은 체념한 듯 자리에 앉아 윌리엄이 깨어나길 기다렸지만 아직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캐드펠은 상처 부위를 닦고 붕대를 감은 다음 허브로 만든 연고를 발랐다. 의식을 잃은 집사는 두 눈을 감고 힘든 듯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독이 불가에서 말려둔 코트를 집어들더니 담담하게 어깨를 으쓱여 보였다. 여기 온 사이 누가 제 물고기를 훔쳐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군요. 잡은 연어를 젖은 풀 한 움큼으로 돌돌 싼 다음 거꾸로 뒤집은 배 밑에 숨겨두고 온 터였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사님들. 그리고 부디 환자가 무사히 회복하길 빕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돈주머니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독은 진료소 입구에 이르러 돌아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까 참을성 강한 한 젊은 친구가 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데요. 들어와서 자기 스승을 보고 싶다면서요. 일단은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라고. 그것 말고는 더 말해줄 게 없으니까 그만 자러 가라고 말해두긴 했는데 들여보낼까요? 캐드펠은 그 조급한 방문객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독과 함께 나갔다. 제이컵이 하얗게 질린 얼굴에 불안이 가득해서는 밤의 추위에 맞서 몸을 옹송그린 채 두 다리를 팔로 껴안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간청의 말을 쏟아내려는 듯 입을 벌렸다. 거무스름하고 투박한 단단하고 땅딸막한 체구의 마독이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고는 옆을 쓱 지나쳐 문지기 씨를 향해 걸어갔다. 자네도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녹이지 그러나. 캐드펠 수사가 온화하게 말했다. 윌리엄은 곧 회복할 걸세. 하지만 한동안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자네가 이 추운 돌바닥에서 얼어 죽을 필요는 없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제이컵이 진지하게 말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거의 애원하다시피 졸랐죠. 제발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혼자 임대료를 징수해온 지난 수년 동안 돈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스승님 곁을 지키면 안 될까요? 소리도 안 내고 귀찮게 굴지도 않을게요. 아직 아무 말씀도 못 하시나요? 몇 시간 더 있어야 할 거야. 혹시 말을 하게 되더라도 많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나도 에드먼드 형제도 곁에 있을 테니 걱정 말게. 주변에 사람은 적을수록 좋아.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제이컵이 초조해하며 무릎을 더 세게 껴안았다. 뭐 그러고 싶다면 그래야지. 하지만 곧 추위와 경련이 그에게 더 나은 분별력과 인내심을 가르쳐 줄 것이다. 캐드펠은 문을 닫고 다시 할 일로 돌아갔다.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윌리엄의 부정적인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착실하고 헌신적인 젊은이를 만난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자정이 되기 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문지기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윌리엄의 아들이 부친의 안부를 물으며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속삭였다. 마침 행정관이 아침까지는 별 소득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리드 부인을 만나 남편이 살아있으며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금세 회복할 거라 안심시키러 떠난 터라. 캐드펠도 젊은이에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라고 얘기할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뒤를 말없이 따라온 단호한 표정의 젊은이와 마주치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는 키가 크고 부수수한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청년이었다. 구부정한 어깨에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움직임이 조용하고 목소리는 낮았다. 애정이 어려 있다거나 염려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젊은이의 시선이 곧장 침대에 누워있는 인물에게로 향했다. 환자의 이마는 땀에 젖어 있었지만 이젠 호흡이 다소 편안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었다. 청년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강렬한 눈빛으로 부친을 응시하더니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예의를 차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곤 부친의 침대 옆에 있는 장의자에 앉아 저돌적인 차분함을 유지하며 무릎 사이로 늘어뜨린 근육질의 길다란 두 손을 힘주어 맞잡았다. 문지기가 캐드펠과 시선을 마주치더니 어깨를 으스겨 보이고는 조용히 떠났다. 캐드펠은 침대 반대편에 앉아 이 부자의 모습을 조용히 주시했다. 똑같이 냉담하고 비판적이며 약간은 적대감마저 느껴지는 얼굴들이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이렇게 한자리에 침묵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아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거의 마지못해 입 밖에 낸 듯한 첫 번째 질문은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였다. 캐드펠은 환자의 편해진 호흡과 희미하게 돌아온 안색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다. 그럴 걸세. 좀 기다리면 말이지. 이어 두 번째 질문이 튀어나왔다. 아직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요? 아직은 그렇네. 캐드펠이 대답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질문일까? 궁금증이 일었다. 지금 이 순간 저 바깥 어딘가에는 윌리엄 리드가 의식을 찾으면 무슨 말을 꺼내 놓을지 가슴 졸이고 있을 누군가가 있으리라. 윌리엄의 아들 에디 리드는 캐드펠은 그의 이름이 에드워드임을 기억해냈다. 참외왕 에드워드와 같은 이름이었다. 밤새도록 거의 꼼짝도 않고 부친의 침대 옆에 지켰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적어도 캐드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할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 전 행정관이 다시 환자를 확인하러 왔다. 제이컵은 그때까지도 초조하게 진료소 앞을 서성이며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먼저 들어오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차마 발을 들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행정관은 애들을 끈덕지게 주시했으나 환자의 안정을 방해할까봐 염려스러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시가 지났을 무렵 드디어 윌리엄이 몸을 뒤척이더니 초점 없는 눈을 떴다. 아직 말은 못하고 신음만 조금 내다가 욱신거리는 머리 쪽으로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곧바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에 깜짝 놀라 움찔했다. 행정관이 허리를 숙여 가까이 몸을 들이대자 캐드펠이 팔에 손을 얹으며 제지했다. 환자에게 시간을 주시오. 머리를 심하게 맞았으니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걸릴 거요. 그에게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하오. 그러곤 어리동절해하는 환자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나.
캐드페리네. 조금 있으면 에드먼드 형제가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와 교대할 거야. 자네는 진료소에서 그의 보살핌을 받고 있네. 최악의 상황은 지났으니 이젠 아무 걱정 말고 누워서 다른 사람들 손에 몸을 맡기게. 자네는 머리를 세게 맞아 상처를 입고 강에 떨어져 익사할 뻔했어.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이젠 안전하다네. 머리를 더듬던 손이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윌리엄이 신음하며 화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지만 기억을 더듬는 목소리는 아직 가냘펐다. 누군가 내 뒤로 접근했어요. 열려있는 마당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급작스러운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윌리엄은 충격을 받은 듯 울부짖으며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려다 날카로운 통증에 금세 포기했다. 임대료, 수도원 임대료가... 그깟 돈보다는 자네 목숨이 훨씬 소중해. 캐드펠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돈은 되찾을 수 있을 걸세. 당신을 공격한 사람이 칼로 가죽끈을 잘라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행정관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아직 잡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에서 10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씁쓸하게 탄식했다. 일을 마치고서 집에 들렀어요. 장부도 점검하고 일을 전부 처리할 겸. 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방금 전까지는 옆에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청년을 막연히 인식했다면 지금은 시야가 또렷해질 때까지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강렬했으니 이는 오랜 경험의 결과라 할 만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윌리엄이 물었다. 어머니께 전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죠. 에디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행정관을 올려다봤다. 아버진 집에 오셔서 제 죄목을 일일이 읊어준 뒤에 이틀 안에 내야 할 벌금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 저 혼자 져야 할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곤 제가 알아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러야 할 거라고 경고하셨죠. 아니면 에디가 마지못해 덧붙였다. 이제껏 여러 번 그러셨듯 절 두들겨 팬 다음 당신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집에서 뛰쳐나와 활터에 갔어요. 거기서 벌금의 절반을 낼 수 있는 돈을 땄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거군. 행정관이 의심 가득한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다. 그러고서 얼마 후에 윌리엄이 수도원에 임대료를 전달하러 가다가 강도에게 습격당해 돈을 빼앗기고 죽을 뻔했다는 거지. 그동안 자네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돈의 절반을 벌었고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보던 캐드펠은 에디가 방금 전까지 이 불운한 습격 사건의 용의자로 자신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심지어 윌리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의혹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그는 그저 오랜 버릇과 욱신거리는 두통 때문에 찌푸린 얼굴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냐? 윌리엄이 투덜거리며 물었다. 갈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평소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계세요. 사촌인 앨리스가 같이 있거든요. 어쨌든 아버지가 여전히 성미 고약한 골칫덩이에 앞으로 20년은 더 성가신 잔소리를 해댈 거라는 걸 아시면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시겠죠. 에디가 울적하게 말했다.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면 전 갈 거예요. 하지만 행정관께서 아버지가 다시 잠들기 전에 증언을 듣고 싶어 하시니 지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윌리엄은 기억을 더듬느라 미간을 찌푸리며 힘없이 입을 열었다. 집에서 나와 성모 마리아 예배당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어요. 수문 위에 나 있는 길요. 무두 장인의 집 마당문이 열려있던 게 기억납니다. 거길 지나간 다음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는 못 들었어요. 마치 벽이 내 몸 위로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 뒤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다는 것만 빼고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았죠. 누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그들은 윌리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다. 윌리엄은 기억의 커다란 공백을 느끼며 힘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놈이 마당 문 뒤에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전혀 보지 못했고요. 고개를 돌릴 시간도 없었나요? 범인을 추적할 단서가 하나도 없다고요. 체격이 어땠는지 짐작도 안 갑니까? 나이는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이른 땅거미가 깔려 있었고 자신의 발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정원과 마당과 창고의 높은 담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강으로 내려가는 동안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충격과 함께 갑작스러운 암흑이 덮쳐왔다고만 그는 말했다. 윌리엄은 금세 지치긴 했지만 정신은 충분히 맑았다. 그 애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었다. 그때 에드먼드 수사가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방문객들에게 고갯짓으로 문 쪽을 가리켜 보였다. 그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라는 뜻이었다. 에디가 축 늘어진 부친의 손에 서툴게 입을 맞췄다. 그러고 눈을 깜빡이며 햇살 가득한 큰 마당으로 걸어나가 단호하고 반항적인 얼굴로 행정관의 처분을 기다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아버지를 놔두고 활터에 갔어요. 내기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죠. 같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벌금의 나머지 절반은 못 구한 상태예요. 어쨌든 집에 늦게 돌아갔는데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다가 사람이 와서 알려줬을 때에야 들었죠.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원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가도 좋네. 허락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걸 보니 이 젊은이는 돌아가는 길이나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감시를 받을 게 뻔했다. 당분간 집을 떠나지 말도록 하게. 난 단순히 이름보다 더 많은 걸 원해. 어제 게이 초원에서 늦게까지 일한 평수사들의 증언을 들은 뒤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자네를 신문할 걸세. 사람들이 이미 마당에 모여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에디는 부하들을 찾아 떠나는 행정관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캐드펠은 청년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봤다. 밝고 명랑한 표정을 짓는다면 꽤 잘생긴 얼굴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을 터다.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실까요? 돌연 에디가 검은 눈동자를 캐드펠에게 향하여 물었다. 예전처럼 원기왕성하게 회복되실 거야.
잘 보살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캐드펠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비록 그 친구가 성미 고약한 골칫덩이에 성가신 잔소리꾼이라도 말이지.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젊은이가 갑자기 발끈했다. 아버진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도원에 봉사해 왔어요. 고마워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에디는 등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캐드펠은 생각에 잠겨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어 그는 조심스럽게 얼굴에서 미소를 지운 뒤 윌리엄에게로 돌아갔다. 환자는 자신과 아들 앞에 놓인 문제를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했다. 그는 두통을 떨치려 눈을 깜빡이면서 우울한 어조로 자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놨다. 수사님도 보셨죠? 제가 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지. 가족들한테서 위안과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건만 저 못돼 처먹고 반항적이고 쓸모라곤 하나도 없는 건방지고 무례한 제 아들 녀석은 정말 그렇더군. 캐드펠이 무표정한 얼굴로 맞장구를 쳤다. 저렇게 어리석으니 감옥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것도 당연하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자 매서운 눈빛이 돌아왔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윌리엄이 사납게 쏘아붙였다. 저 애는 그 나이 때 나나 수사님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시간이 약일 뿐이지 제 자식한텐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윌리엄 집사에게 닥친 재난이 성가대에서 적객소에 이르기까지 온 수도원의 평온을 뒤흔든 듯했다. 사람들의 집요한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제이컵은 부상당한 스승을 대신할 의무조차 잊은 채 새벽부터 진료소 앞에서 동동거리고 있었다. 캐드펠은 불안에 휩싸인 그가 안쓰러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으니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정말인가요, 수사님? 그분이 깨어나셨나요? 캐드펠은 인내심을 발휘해 청년을 거듭 안심시켰다. 다시 건강해지시겠죠? 예전처럼 튼튼해질 걸세.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테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이컵은 열렬히 외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맡은 일을 하러 돌아갔다. 마을에서 거둔 임대료는 잃었지만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다소 놀라운 일은 캐드펠이 공동 숙사로 돌아가는데 행상인 워린 헤어풋이 그를 불러 세워 매우 정중한 태도로 집사의 건강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다. 워린은 제이컵처럼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로서 불안감을 표출하기보다는 수도원에 묵고 있는 손님으로서 예의 바른 연민과 악행에 대한 준법 시민의 분노, 그리고 정의 실현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윌리엄 집사가 범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나요? 저런, 정말 안타깝군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혹시 운 좋게 누군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 돌려준다면 작게나마 보상이 주어질까요? 캐드펠은 정직한 사람이 가방을 찾아온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워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슈르주베리 시내로 행상을 하러 떠났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의욕적이고 결의에 충만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독특하고 신경 쓰이는 질문자는 따로 있었다. 아니, 사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진료소에 들어왔다.
이른 오후, 캐드페리 밀린 잠을 보충하러 잠시 진료소에 들렀을 때였다. 유트로피우스 수사가 움푹 들어간 커다란 눈으로 침대 발치에 꼼짝도 않고 서서 환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캐드페르기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지금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너무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강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뿐이었다. 유트로피우스 수사는 한참이나 거기 서서 입술을 달싹거리며 들리지 않는 기도를 외우다가 벼랑간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가슴에 성호를 긋고는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캐드펠은 조용히 그를 쫓아 회랑을 지나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유트로피우스 수사가 높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깍지 낀 두 손 위에 굳은 얼굴은 위쪽을 향해 있었고 두 눈은 감긴 채였지만 속눈썹이 젖어 반짝이는 게 보였다. 강인한 육신과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지닌 30대의 잘생긴 청년.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러나 제단 불빛 속에서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움직이고 있었다. 메아쿨파, 막시마, 메아쿨파.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쏘이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캐드펠은 유트로피우스 형제를 혼란스러운 고독의 잔해 속에 홀로 남겨둔 채 조용히 자리를 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드디어 그의 껍데기에 균열이 생겨 와해되고 있었다.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는 온전히 이어붙이지 못할 것이었다. 캐드펠은 저녁기도 전에 마을로 가서 리드 부인에게 남편 소식을 전해주었다. 대십자상 앞에서 행정관과 마주친 것은 우연이었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서로 소식을 교환했다. 행정관은 의례적인 조치로 슈르즈베리에서 잘 알려진 범죄자 몇 명을 불러 전날의 행적을 캐물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고 했다. 마을 성벽 아래 활터에 있었던 에디의 동료들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맹세했지만 다들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라 별 의미가 없었다.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은 습격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이 밝혀졌다는 점이었다. 숨은 윗길에서 윌리엄의 돈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온 가죽 고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말끔하게 잘린 고리는 도둑이 서둘러 자리를 뜬 탓에 높은 벽 아래쪽 희미한 불빛 속에 떨어져 있었다. 포목점 마차장 바로 아래입니다. 담장 높이가 3미터나 되고 길은 좁지요. 어디서든 절대 보이지 않을 장소예요.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범행 장소를 아주 잘 선택한 셈이죠. 하지만 누군가 범행을 목격했을 만한 장소가 있긴 하오. 캐드펠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마차장과 헛간 위쪽 다락에 뚜껑문이 하나 있거든. 벽보다 높은 곳에 있고 거리도 가깝지. 포목상 로저가 로드리 버안을 그곳에 재워준다오. 나이 많은 웨일스인으로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이요. 그 시각이면 건초 더미에 이미 자리를 잡았을 테고 날 좋은 저녁이었으니 열린 창가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군.
만일 그때 그가 거기 없었더라도 누가 알겠소. 거기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행정관에 대한 캐드펠의 추측은 옳았다. 슈루즈베리에 새로 부임한 그는 이곳 사정에 대해 아직 반절도 알지 못했다. 죽음의 뱃사공 마독도 로드리 버한도 몰랐다. 그가 이 특별한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지만 아마도 그리 나쁜 우연은 아닐 것이다. 당신 덕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오. 캐드펠이 말했다. 어쩌면 그게 우리를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지도 모르겠소. 나로선 노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아마 그럴 필요도 없을 거요. 잘 들어봐요. 당신만 괜찮으면 범인을 꿰어낼 함정을 팔 수 있을 것 같소. 성공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실패해도 잃을 게 없지. 하지만 조용히 진행해야 하니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돼요. 미끼는 내게 맡기시오. 한번 해보겠소. 물고기를 낚으면 그건 당신의 공로가 될 것이오. 행정관은 벌써부터 명예와 승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신중함을 유지하며 그를 응시했다. 어쩌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아무도 보지 못할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헌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1년 내내 매일 밤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잠을 잔다는 소문을 들은 거요. 어쩌면 당신이 이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 늙은이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다가 내일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사님, 행정관이 말했다. 저도 수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덫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죄 지은 자 외에는 누구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둘 일이 두 가지 있었다. 야간 외출 허가를 받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한때 종종 활용하던 방법을 이용해 무단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했다. 캐드펠은 지금까지 자신을 신뢰해준 라들푸스 수도원장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정의는 허용된 열정이요. 정의로운 자는 그것을 존중하는 법이니 일단 그는 성모 마리아 성당을 찾아가 서쪽 문 옆 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덕망 높은 거린을 만났다. 작은 로드리. 그의 아버지 역시 로드리였고 그와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거린이었다. 로드리는 캐드펠의 발소리를 알아듣고 곰보 자국이 얼근 짙은 갈색의 주름투성이 얼굴을 쳐들며 웃었다. 캐드펠 수사님 아니십니까? 무슨 일인가요? 캐드펠은 그의 옆에 앉아 뜸을 들였다. 어제 저녁 자네 잠자리 바로 아래쪽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에 대해 들었을 걸세. 간밤에 거기 있었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없었죠. 노인은 하얗게 센 머리를 극적이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 시각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구걸을 했어요. 날이 온화했거든요. 저녁 기도가 끝난 후에야 돌아갔죠. 상관없네. 캐드펠이 말했다. 친구, 오늘 밤 자네 보금자리를 빌고 싶으니 다른 곳에 몸을 의탁할 수 있겠나? 날 도와주면.
같은 웰스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죠. 노인이 흔쾌히 말했다. 말씀만 하세요. 하지만 막상 캐드펠의 설명을 듣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락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한겨울이면 추위를 피해 그곳으로 들어가 온기를 찾지요. 제가 왜 자리를 비워야 합니까? 그 앞에는 문도 있고 수사님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캐드펠 수사님, 전 윌리엄 리드의 살인범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로드리가 몸을 기울여 교회에서 기도를 올리고 나오는 독실한 여성 신도에게 동양 그릇을 흔들었다. 일은 일이니까. 그가 앉아있는 곳은 슈르즈베리의 모든 구걸꾼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다. 로드리는 배품을 실천한 신도에게 축복의 말을 건넨 뒤 뒤늦게 손을 뻗어 자리를 뜨려는 캐드펠을 붙들었다. 수사님,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마독이 윌리엄을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수사님 한 분이 다리 밑에 있었다더군요. 꼭 꿈이라도 꾸는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닥 좋은 꿈 같지는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그 수사님 있지 않습니까? 한창 나이인데 좀 어둡고 항상 혼자 있는. 그는 어제 저녁 기도에 좀 늦었지. 캐드펠이 기억을 더듬었다. 나쁜 의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온 세상이 다가온다고. 다들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수사가 신발을 신은 채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랍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려는데 그때 뱃사공 마독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고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 수상한 수사가 물 밖으로 나와서 내면의 악마로부터 도망쳤고요. 여하튼 사람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사님께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네. 큰 도움이 되지. 캐드펠은 윌리엄 집사의 새처럼 발랄한 아내를 안심시키며 하루나 이틀이면 남편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전한 뒤 에디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주었다. 난 이제 가서 이 소식에 조바심을 느낄지 모를 몇몇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끔 조용히 말을 흘릴 생각이네.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 왜 행정관한테 바로 전달해 조사하게 하지 않는지 의심을 부르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 어둠이 내리고 우리 선량한 형제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문득 생각난 양 말을 흘릴 거야. 문제의 장소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1년 내내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뭔가 알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내일 아침 일찍 그 소식을 행정관에게 전할 생각이라고 덧붙여야지. 목격자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겐 오늘 밤밖에 행동할 시간이 없도록 말이야. 청년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캐드펠을 쳐다봤지만 그 눈빛은 밝게 번뜩이고 있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이용하시려는 건가요? 자네 아버지잖나. 원한다면 뒤쪽 다락방에서 다른 증인들과 함께 기다려도 괜찮아. 하지만 명심하게, 이 미끼에 누가 걸려들지는 나도 어느 누구도 몰라. 만일 아무도 걸려들지 않으면
에디가 삐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게 계속 의심이 따라 붙겠죠? 그럴 테지.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한다면. 에디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쪽이든 전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함정에 대해 폭로해버릴 거예요. 로드리 버항과 행정관과 함께 뒤쪽 다락방에 숨어있을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수사님이죠. 전 집더미에서 자는 척하면서 살인범을 기다릴 겁니다. 수사님 말씀이 옳아요.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수사님 아버지가 아니라 제 아버지라고요. 이것은 캐드펠 수사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크게 놀랍진 않았다. 게다가 청년의 의욕 넘치는 얼굴과 조용한 목소리에 담긴 강렬한 감정으로 미뤄보건대 말려봤자 별 소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단 그는 노력했다. 이보게, 자네 아버지 일이니 잘 생각해야지. 아버진 자네를 필요로 할 거야. 전에도 윌리엄을 죽이려 한 자이니 이번에는 일을 확실히 마무리 지으려 하겠지. 타락에 나타난다면 아마 칼을 갖고 올 테고, 자네가 아무리 단단히 각오하고 예민하게 귀를 기울인들 잠든 척 누워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럼 수사님의 감각은 저보다 더 예민한가요? 수사님이 저보다 더 힘도 세고 빠른가요? 에디가 갑자기 씩 웃더니 크고 묵직한 손으로 캐드펠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님. 전 충분히 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도 및 살인 미수가 발생한 지 하루 반도 지나기 전에 이미 마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었으니 이 사건을 화제로 삼거나 주변에 퍼뜨리고 싶게끔 만드는 새로운 정보 부스러기를 뿌리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밤 기도를 마치고 반 시간 동안 캐드펠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다녔다. 사실상 사건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낼 필요조차 없었다. 다들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으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의 정보를 사람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 꺼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가는 이곳 토박이들이 명백한 반론을 제기해 계획 자체를 수포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캐드펠이 접근한 이들 중 범인이 있다 해도 절대 남에게 발설하지 않을 터였다. 워낙 고민할 게 많으니 다른 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수다를 떨 마음이 없으리라. 오랜 시간에 걸쳐 부지런히 필사를 마친 제이컵은 굳은 몸을 풀고 하품을 하며 진료소에 나타났다. 그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는 끼니를 때우고 스승에게 문병을 갈 때뿐이었다. 진료소 난로가에 다가앉을 정도로 회복된 윌리엄은 캐드펠의 말을 들으며 눈을 크게 뜬 채 열렬히 반응하고 있었다. 시간이 늦긴 했어도 서둘러 성애가 경비병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캐드펠은 열심히 일하는 법 집행관들이 밤의 휴식을 방해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어차피 아침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윌리엄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러 온 접객소에 선량한 문병객 6명의 경우에는 어차피 모두 슈르즈베리 출신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기에 단순한 가능성일 뿐이라는 전제를 달아 한꺼번에 터놓고 말해주었다. 워린 헤어풋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가 아마 이 예의 차린 문병을 주도한 듯 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열성적으로 반응했고 정의가 실현될 아주 작은 가능성을 매우 반갑게 받아들였다.
이제 마음의 고통에 젖어 있는 듯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한 명 남았다. 분명 살인자는 아니오. 자살자도 아니지만 모든 단서로 볼 때 하마터면 후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었다. 마독이 익사자다라고 외치지만 않았어도 그는 물살에 몸을 던져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을지 모른다. 마치 하느님께서 천상에서 번갯불을 내리쳐 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일깨우고 눈 깜짝할 사이 그를 지옥불에서 끄집어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상처 입고 참회하며 이 세상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도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필요한 법이다. 환자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러 갔을 때 캐드펠은 진료소 문을 열기도 전에 무엇을 보게 될지 예감했다. 윌리엄과 유트로피우스 수사가 난로 양쪽에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캐드펠은 두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하필 문이 삐걱거리는 바람에 유트로피우스 수사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형제님, 압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그만 가보겠습니다. 공동 숙사로 물러나 평온하게 잠을 청할 시간이었다. 큰 마당에서 캐드펠의 곁에 선 유트로피우스는 평화를 찾은 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미 고해 성사를 하고 용서받은 모양이었다. 이제 그는 동료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는 듯 쭈뼛거리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교회에 들어왔던 분이 형제님이셨던 것 같군요.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제 과오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죽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형제님, 저는 절망이 대죄라는 것을 오랫동안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피와 창자와 심장으로 압니다. 캐드펠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다. 진심을 다해 깊이 회개한다면 어떤 죄도 대죄가 아니지요. 그는 살아있고 형제도 살아있어요. 형제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탄을 피해 수도원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그곳에도 비탄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트로피우스 형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힘겹게 운을 뗐다.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절 가혹하게 속인 여인이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제 인생은 무가치해 보였죠. 하지만 이젠 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남은 세월 동안 그 값을 온전히 치르고 불평 없이 짊어질 것입니다. 캐드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그물망 속에서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트로피우스 수사일이라. 반면 캐드펠 자신은 그날 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그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해 포목점으로 그 위에 위치한 다락을 향해서 바삐 걸었다. 밤은 완연했고 범인이 미끼를 물었다면 머지않아 끝을 볼 수 있을 터였다. 가파른 사다리가 로드린의 뚜껑 문 아래쪽 벽,
항상 기대어져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바깥 다락은 완전히 어둠에 잠긴 상태가 아니었는데 언제나 그랬듯 네모난 뚜껑 문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덕분이었다. 신선한 공기 속에 지난 여름에 쌓아둔 건초와 마른 짚에서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겨울이라 그 양은 많이 줄었지만 편안한 잠자리가 되기엔 충분했다. 에디는 왼쪽으로 누워 네모난 하늘을 내다보며 오른팔로 얼굴을 가린 채 바깥을 감시하고 있었다. 안쪽 다락방에서는 소리가 들리도록 문을 열어놓고서 캐드펠 수사와 행정관, 로드리 버한이 등장과 부싯돌과 무기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아마도 1시간 이상은 그렇게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범인이 온다면 냉철한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한밤중까지 기다릴 테니까. 놈은 정말로 왔다. 물고기가 미끼를 거부했나 라는 생각이 캐드펠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새벽 2시 혹은 그보다 조금 지났을 무렵 팔로 얼굴을 감싼 채 끈질기게 밖을 감시하던 에디가 드디어 네모난 하늘의 평평한 밑면에서 불쑥 올라온 머리를 발견했다. 짙푸른색 배경 위에 떠오른 검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는 충분히 뚜렷하게 보였다. 에디는 여전히 가만히 누워 깊이 잠든 사람처럼 길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머리통이 조금씩 은밀하게 솟아나더니 마침내 침입자가 머리와 어깨를 모두 드러내고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저 단순한 실루엣 뿐이라 나이도 머리색도 알 수가 없었다. 20살인지 50살인지 구분할 단서도 없었다. 그는 놀랍도록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안심한 것 같았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자 이내 놀라운 속도로 사다리의 마지막 단을 타고 올라와 뚜껑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몸뚱이가 문으로 비쳐 들어오던 빛을 가로막았다. 남자는 다시 가만히 멈춰서 자신의 움직임 때문에 자던 사람이 깨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 귀를 쫑긋 곤두세우고 있던 에디는 칼집에서 단검이 미끄러져 나오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 단검은 가장 조용한 무기지만 고유의 독특한 소리를 지닌다. 에디는 몸을 아주 살짝 돌리고 몸 아래쪽에 있는 왼팔을 조심조심 움직여 격투에 대비했다. 덩어리와 그림자, 움직이는 어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시각보다 감으로 알 수 있었다. 에디는 사내의 몸에서 발산되는 뜨거운 기운을, 옷자락이 휘저는 공기의 움직임을 느꼈다. 놈이 왼팔과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에디가 어떤 자세로 누워있는지 확인하려고 몸 위쪽을 더듬대는 게 느껴졌다. 암살자가 몸을 구부리고 왼손으로 찌를 곳을 찾는 사이 칼을 쥔 채 기다리고 있는 오른손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에디는 몸을 덮고 있는 거친 마대 밑에서 공격에 대비해 몸을 긴장시켰다. 공격의 순간 살인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체중을 실어 비수를 휘두르자 마치 축복처럼 하늘의 반쪽이 드러나면서 빛의 파편이 칼날을 따라 움직였다. 에디는 재빨리 등을 돌려 피한 다음 왼손으로 놈의 손목을 붙잡아
돌진해 오는 단검을 막았다. 그러곤 벌떡 몸을 일으켜 단검이 닿지 않도록 한껏 밀어내며 오른손으로 상대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바스락거리는 집더미에서 함께 굴러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나무 벽에 부딪혔다. 깜짝 놀란 습격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쾌쾌거렸다. 에디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았고 오직 분노에 찬 움직임만이 그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상대가 왼손을 휘둘러 자신을 핥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내뻗어 단검을 붙들었다. 이어 온 힘을 다해 팔꿈치로 상대를 바닥에 찍어 눌렀다. 목 졸린 비명소리가 나더니 힘을 잃은 손가락 사이로 단검이 떨어졌다. 에디는 순식간에 축 늘어져 헐떡거리는 몸 위에 걸터 앉아 여전히 이름 모를 얼굴을 향해 칼을 들이댔다. 안쪽 다락에서 행정관이 일어나 문에 손을 얹었지만 캐드펠이 그의 팔을 붙잡아 만류했다. 열기 어린 속삭임이 그들의 귀에 선명하게 닿았으나 성별도 나이도 특징도 딱히 짐작할 수가 없었다. 찌르지 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겁에 질린 와중에도 머리를 굴려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너구나. 널 알아. 들은 적이 있거든. 그 사람 아들이지? 날 죽이지 마. 그럴 필요가 없잖아. 네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널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 언제 필요할지 모를 부식깃 상자에 손을 얹은 채 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던 캐드펠은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에디에 대해 들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종종 오도되는 법. 소문에는 과장과 숨은 의미가 담겨 있고 모든 귀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움직이지 마. 에디의 음성은 위험할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할 말이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말만 해. 네 목에 이 장난감을 댄 채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널 죽일 거라고 말했던가? 안 돼. 낮고 숨가쁜 목소리가 간절히 애원했다. 캐드펠은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 행정관은 아마 모를 것이다. 몸을 바짝 댄 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로드리 버안도 마찬가지일 테고. 내가 도와줄게. 내일까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 아버지한테 빚을 얼마나 줬어. 그는 널 빼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해줄 수 있지. 들어봐. 날 풀어주고 오늘 일에 대해서 입만 다물어 준다면 너에게 절반을 줄게. 수도원 임대료의 절반이 네 것이라고 약속할게. 정막이 흘렀다. 에디는 꼬임을 받아도 흥정하기보다 덤벼들 성정이었지만 꾹 참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랑 손잡자. 침묵의 용기를 얻은 목소리가 에디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거지가 여기서 잔다더니 그 거지는 없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건 너랑 나뿐이야. 설령 그들이 널 이용하고 있더라도 잘 생각해봐.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날 보내주고 입만 다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와 나, 우리 둘 다. 다시금 침묵이 흐르더니 에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훔친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건 너뿐이잖아. 그런데 널 놓아주라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널 놓아주면 내 목숨 보지도 못하겠지.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고 날 거기로 데려가지 않으면 네 놈을 법에 넘길 거야. 갑자기 털썩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거둔 얼마 안 되는 돈이랑 같이 내 가방에 넣었어. 그가 씁쓸하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 가방은 강물에 던졌고 돈은 수도원의 내 침대에 있어. 성문길에 들를 곳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 내가 드나드는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 하긴 왜 그러겠어. 장부 처리는 알아서 다 해뒀어.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돈을 줄게. 너한테 절반을 넘겨줄게. 입만 다물고 날 풀어주면. 안에 계신 분들, 에디가 혐오감에 치를 떨며 우렁차게 외쳤다. 이리 나오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 악당의 목을 잘라 사형 집행인의 일을 빼앗기 전에 제발 이 썩어빠진 더러운 놈을 눈앞에서 치워주시죠. 빨리 나와서 우리가 잡은 놈이 누군지 보십시오. 그들은 숨은 곳에서 나왔다. 행정관은 범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즉시 앞으로 나서서 뚜껑 문을 가로막았고 캐드펠은 들보 위에 흩어진 건초와 지푸라기를 치우고 등잔을 안전하게 올려놓은 다음 부지런히 붓실을 쳐서 불똥이 옮겨붙은 부식깃으로 등잔 심지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에디의 포로가 체념한 듯 욕설을 내뱉는가 싶더니 자신을 짓누른 몸뚱이를 밀치며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커다란 손이 가슴을 내리치자 널빤지 위로 납작하게 나가 떨어졌다. 이 자식이 감히! 에디가 이를 갈며 외쳤다. 수도원에서 훔친 돈으로 나한테 아버지의 목숨을 사려고 해? 다 들으셨죠? 행정관이 뚜껑 문으로 몸을 내밀어 헛간 아래 숨어있던 부하들에게 휘파람 신호를 보냈다. 이 계획에 대해 들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상자는 살아있고 회복도 잘 되고 있고 돈도 안전한 곳에 온전히 보관되어 있으니 모든 게 그의 공로로 인정될 것이다. 이제 죄수를 결박해 성으로 호송하고 수도원에 가서 돈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등잔 불꽃이 화르르 타오르며 다락을 노란 빛으로 물들였다. 에디가 몸을 일으켜 포로에게서 물러났다. 범인은 천천히 시무룩하게 허리를 세워 앉았다. 아직도 숨을 헐떡이면서 멍든 얼굴에 박힌 크고 순진한 눈을 끔뻑이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다. 둥글둥글하고 앳되어 보이는 제이컵의 얼굴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모범적인 서기, 임대료 장부의 내용을 영민하게 이해하고 스승의 신뢰와 인정을 듬뿍 받으며 스승의 모든 짐, 특히 수도원의 임대료가 가득 든 돈주머니라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애쓴 청년. 제이컵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에 지저분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차던 가면은 적대적이고 심술궂은 절망으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눈꺼풀을 깜빡이며 사람들을 곁눈질했지만 둥그렇게 둘러싼 포위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였다. 그의 시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은 캐드펠의 어깨 너머에서 싱글거리고 있는 작고 구부정한 노인의 얼굴이었다. 주름졌으나 생기 넘치는 얼굴에 등잔불이 비치자 초점 없는 두 눈이 드러났다. 회색 조약돌처럼 불투명한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 눈이었다. 제이컵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신음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렇다네. 캐드펠 수사가 말했다. 자네로서는 이런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어. 솔직히 이 계획이 통할지 걱정했다네. 슈루즈베리 토박이라면 절대로 속지 않았을 테니까. 로드리퍼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거든.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결말이었다. 캐드펠 수사와 행정관이 수도원 문지기실에 도착한 시각, 워린 헤어풋은
수도원 전체가 깨어나면 자신이 손에 넣은 것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아침 기도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던 차였다. 그는 불 꺼진 화로 옆에 앉아 한 손으론 거칠고 질긴 천자루의 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밤새도록 놓지를 않더군요. 문지기가 말했다. 제가 옆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월이는 그들을 보자 안도한 듯 지키고 있던 물건을 법 집행관에게 넘겼다. 수도원장과 부수도원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그는 이 평수사를 증인 삼아 자루 입구를 열어 안에 든 동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수사님께서 그러셨죠? 이걸 찾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전 그 젊은 서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솔직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만약 그가 훔친 게 맞다면 돈을 최대한 빨리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데 그는 다른 수구먼의 것과 비슷한 가방을 갖고 있으니 그걸 차고 다니거나 그 안에 돈이 든 걸 봐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 친구도 약간의 돈을 수구마로 다녔으니까요. 게다가 조금 늦게 돌아오더라도 처음 하는 일이라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는 변명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계속 그를 주시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밤 어두워진 뒤에 그가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잡았죠. 짚을 채운 침대 깔개 구석에 꿰매어져 있더군요. 자, 여기 잃어버린 돈이 있으니 수도원장님께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가난한 행상인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행정관은 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걸 당신 짐 속에 숨겨서 아침에 성문을 빠져나갈 생각은 안 했소. 월인이 쑥스러운 기색으로 소심한 눈빛을 던졌다. 글쎄요. 잠깐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짓을 했다가 운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발각됐었죠. 지혜와 경험이 절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얻은 작은 이익이 거짓으로 번 큰 돈보다 낫고 무엇보다 그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죠. 자, 수도원의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님께서 가난하고 선량한 이에게 공정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